그마저도 완전히 중앙도 아니고 약간 좌측면으로 빠져 있습니다. 즉 역습의 저지선인 세컨 라인이 완전히 붕괴된 그림인 거죠.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첼시가 디나모 자그레브에게 0대1 패배를 당했는데요. 이날 첼시의 실점 과정, 즉 역습을 당하는 상황에서 보이는 문제점에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그걸 알아보려면 먼저 첼시의 공격 컨셉부터 봐야 하는데요. 첼시는 항상 하던 대로 이번에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격 시엔 양 윙백이 모조리 올라가면서 이렇게 3-2-5 형태로 바뀌는데요. 다만 이렇게 되면 후방에 3명이나 머무르게 되겠죠. 토트넘 리뷰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러면 이쪽 공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명의 중미만으로는 이 공간을 먹어주기가 아주 힘들거든요. 그래서 좌우측 센터백이 올라와서 여길 먹어줄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서 첼시는 우측 센터백인 아스피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2-3-5 형태가 되곤 했는데요. 최초에 좌측에서 볼을 잡고 있다가 우측으로 크게 방향을 전환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임스가 다시 크로스를 올려서 공략한다. 이게 오늘 첼시가 준비했던 루트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 경기 장면에서도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났는데요. 최초 빌드업 시엔 직관적으로 3백 형태를 보이고 있죠. 지금은 제임스가 살짝 내려왔지만 곧 다시 올라갈 거예요. 이때 쿨리발리가 살짝 전진해 하나를 끌어당기면서 코바시치를 통해서 여기에 스털링한테 넘길 수가 있었는데요. 앞에서 오바메양이 침투하면서 스털링이 활용할 공간을 넓혀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첼시가 일단 좌측에서 볼을 전개시킨 방식인데 여기에서 볼이 돌고 있으니까 당연히 상대 수비도 여기에 잔뜩 쏠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반대편의 제임스에겐 엄청난 공간이 생겼죠. 이때 그냥 한 번의 전환 패스를 때려서 제임스에게 볼을 투입, 여기에서 기회를 잡는다. 근데 지금 좌측에서 볼을 전개시키는 걸 돕기 위해서 2명의 중미가 죄다 여기에 쏠려 있어요. 제임스의 뒤에서 이걸 받쳐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측 센터백인 아스피가 올라와 여길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제임스가 혹여나 바로 크로스를 올리지 못하더라도 아스피를 통해 뒤로 한번 돌릴 수가 있고 최악의 경우 볼을 빼앗기게 되더라도 아스피가 이 지역을 통한 역습을 저지해줄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공격 상황에서 이런 형태가 됐을 때 맨 밑을 퍼스트 라인, 이 위를 세컨 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컨 라인에서 맡는 역할 중 하나가 바로 그 역습을 저지하거나 지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가장 이 역할이 중요했던 자리가 여기였습니다. 아스피가 맡고 있는 지역이죠. 왜 여기가 가장 중요했냐? 디나모 자그레브는 대놓고 좌측, 그러니까 첼시 기준으론 우측을 공격 목표로 삼고 나왔어요. 평균 위치를 보시면 아주 명확한데 왼쪽 윙어인 오르시치가 혼자 엄청나게 튀어나와 있죠. 얘를 역습의 선봉장으로 세우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오르시치가 득점까지 했는데요. 그 실점 과정을 복귀하자면 이 장면부터 봐야 합니다. 지금도 첼시가 좌측에서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 보시면 이번에도 세컨 라인이 마운트, 코바시치, 아스피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에서 일단 주목할 선수들은 아스피, 마운트, 스털링인데요. 아스피가 마운트에게 볼을 넘기면서 전개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이드에서 볼을 잡은 마운트는 누구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침투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스털링한테 이렇게 볼을 넘겼는데 이 움직임의 의도는 간단하죠. 나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넘겨달란 거예요. 충분히 괜찮아 보이는 부분 전술이었지만 스털링은 이걸 선택하지 않고 일단 자기가 볼을 잡고 있었는데요. 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다른 공간이 보입니다. 한쪽에 쏠리면서 아스피 앞쪽엔 상당한 공간이 발생됐어요. 아스피가 지금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면 오르시치의 위치 때문에 스털링으로부터 볼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스피는 이 지역으로 전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여기로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패스길이 열리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1차 문제가 발생하는데 스털링이 그 아스피에게 볼을 넘기지 않고 이렇게 바로 반대 전환을 시도했어요.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 아까 약속된 플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좌측에서 잡다가 제임스에게 전환한 다음에 크로스를 올리는 패턴. 근데 이게 정확히 가질 않았습니다. 거의 루비치치한테 주는 식으로 떨어졌어요. 이러니까 이제 볼 소유권이 넘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첼시 입장에선 이제 역습을 저지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아까 그 세컨 라인에 있던 선수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운트는 아까 부분 전술을 수행하느라 여기에 있고 아스피도 공간을 먹으러 가느라 올라간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역습을 저지하는 역할인 세컨 라인의 선수가 코바시치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마저도 완전히 중앙도 아니고 약간 좌측면으로 빠져 있습니다. 즉 역습의 저지선인 세컨 라인이 완전히 붕괴된
완성된 그림인 거죠. 근데 사실 그래도 그것뿐이라면 아직 희망은 남아있었어요. 현재 페트코비치를 두 명의 센터백이 잡아주고 있고 오르시치의 위치도 아주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됐으면 막을 수가 있었거든요. 페트코비치에게 투입되는 이 롱볼을 센터백이 따내거나 아니면 오르시치의 침투를 아스피가 따라가서 잡아주거나. 하지만 우린 이미 결과를 알고 있죠. 첼시는 이 두 개 모두에 실패했습니다. 먼저 페트코비치가 쿨리발리가 붙는 상황 속에서도 이 볼을 아주 깔끔하게 오르시치한테 넘겨줬어요. 그리고 이걸 받은 오르시치가 가슴으로 툭 하고 치고 나가더니 그대로 앞까지 쭉 가버렸습니다. 사실 포파나가 지어나면서 아스피가 협력 수비를 하는 그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상상 이상으로 빠르더군요. 포파나도 느린 선수가 아닌데 완전히 속도 경쟁에서 밀려버렸어요. 이 구도가 골대 앞까지 이어졌고 여기에서 그대로 실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포파나는 그렇다고 쳐도 이 지역의 역습 저지를 담당할 아스피와의 거리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죠. 이번 실점의 원인은 앞서 언급한 대로 복합적인 상황들이 작용됐기 때문에 사실 아스피 하나만의 문제라고 보긴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오르시치를 역습의 선봉으로 세우고 있는데 이를 발이 느린 아스피한테 계속 맡기긴 위험한 일이겠죠. 그래서 투엘 감독은 후반전이 되자마자 제임스를 우측 센터백 자리로 내렸습니다. 아스피가 지에흐로 바뀌면서 이제 지에흐가 측면 공격을 담당하게 됐어요. 오르시치를 막으려면 제임스를 내려야 한다. 근데 그럼 측면 공격은 누가 맡지? 그나마 지에흐가 어울리겠구나, 이런 사고의 흐름이었겠죠. 하지만 끝내 득점을 터뜨리지 못했고 그대로 방금 오르시치의 골이 결승골로 되면서 첼시는 패배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에요. 특히 아스피의 기용과 관련해서 투엘 감독의 머리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